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회차 강의의 주제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쟁의행위의 그 법적인 정의를 보시죠. 교재 1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법적인 특성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자가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법조문 표현에는 그 노동조합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 대항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쪽 당사자가 그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의행위라는 것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기 주장을 관철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주장,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조 측은 요구를 할 것이고 사용자 측은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의 주장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주장이 서로 결렬되었을 때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유형은 파업이나 태업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응하는 행위, 대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법조문에 보시니까 직장 폐쇄가 바로 그러한 대항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형이 이제 예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법적인 특성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이고, 또 한 가지 특성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노동쟁의하고 쟁의행위하고 이걸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 대부분이 이걸 지금 혼동을 하고 있죠. 노동쟁의가 발생한 걸 쟁의행위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아주 뭐 침소봉대해서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과 쟁의행위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노동쟁의란 뭐죠? 이미 배우신 바와 같이 단체 교섭하다가 교섭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관한 주장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죠. 이거는 교섭하다 보면 우리 노사 간의 단체 교섭 말고도 어떤 교섭이든지, 뭐 정부 간 교섭이든 기업 대 기업의 교섭이든 어떤 교섭이든지 결렬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걸 갖고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 언론의 표현들을 보면 노동쟁이 발생한 걸 가지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좀 더 법적으로 좀 정확한 취지를 알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쟁의행위는 뭐죠?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의 주장의 불일치가 생겼을 때 일단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되죠. 그 조정이 마음에 들면 수락하면 되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은 노조 내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파업 찬반 투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사이에는 적어도 두 가지 단계, 조정이라는 단계와 찬반 투표라는 단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법적 특성은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분쟁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그런데 이제 쟁의행위라는 것은 금방 보셨듯이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실질적인 어떤 행위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유형의 대표적인 게 노조 같으면 파업이나 태업, 사용자 같으면 이제 직장 폐쇄로서 대항하는 바로 그런 행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바라볼 때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즉 교섭이 결렬됐을 때 이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교섭을 더 하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조정도 거부해버리고 찬반 투표해가지고 이제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 이 쟁의행위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조 지도부에서는 일부가 이 파업을 해야 무조건 들어준다, 파업만 하기만 하면 들어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정이라든가 또 교섭을 더 성실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파업으로만 계속 달려가려는 그런 식의 노조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파업이 절대로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사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파업의 비용은 세 가지 차원에서 파업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때, 충당할 수 있을 때, 이럴 때에 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의 세 가지 비용이란 게 뭐죠? 한 가지는 근로자 개인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까 바로 개인적 비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파업의 두 번째 비용은 기업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죠. 파업의 시기가 잘못되면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 전에 금성사라고 불렀던 그 두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자리를 원래 금성사가 30년 이상 1등 자리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89년에 삼성전자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가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제품이 금성사 거보다 좋기 때문입니까? 네, 제품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88년, 89년 2년 연속 금성사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시장에 금성사 제품이 보급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품이 자연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파업 시기를 잘못 정하게 되면 이렇게 기업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운명이 바뀌어버리면 노조가 뭐 실컷 파업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정말 허무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업의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두 번째 차원에서의 기업 차원에서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기업이 파업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막기 위한 비용, 뭐 경찰을 동원해서 쓰는 비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의 경쟁력, 네, 이것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 노조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금성사는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90년대부터 이제 LG전자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노경의 상생을 강조하는 그런 노사관계를 가져옴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멋진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 뭐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걸 깨닫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노조나 사용자들이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파업이라고 하는 쟁의행위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 네,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과정이다 하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업의 세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은 뭐죠? 네,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파업이 일어났을 때, 특히 공기업 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전체 사회가 그냥 불안해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언론에서 그런 공공부문에 이제 파업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제 단계에서 어떤 노동쟁의만 발생해도 이거 뭐 큰일 났다고 이제 이렇게 보도하는 뭐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 얘기는 노동쟁의하고 쟁의행위는 분명히 구별을 해서 보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걱정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하나의 노사관계의 흐름의 일환인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그 걱정의 정도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또 제대로 된 걱정을 하거나 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론 보도, 책임 있는 보도를 좀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노동쟁의, 앞 시간에 배우셨던 노동쟁의라는 그 내용과 그 법적인 용어와 쟁의행위라고 하는 이 법적 용어 이것이 서로 구별된다 하는 이 점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때 그럴 때 노동조합이 돌입할 수 있는 쟁의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이제 사용자의 어떤 대응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으로 쟁의행위를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또 형사적인 책임도 묻지 않도록, 즉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이 현행범 외에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러한 법적인 보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인정하는 단체 행동권의 구체적인 행사로서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쟁의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그것이 정당할 때 그러한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노동조합법은 명백하게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169페이지 교재 169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노동조합법 37조 2항에 보시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으니까 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 즉 주체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듯이 우리가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 수단의 정당성 이렇게 네 가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고, 그 네 가지 정당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이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입에 탁 익히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러면 주, 목, 절, 수 이렇게 외우시죠. 주, 목, 절, 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170페이지에 가시면 이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사례들이 나오죠. 결국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죠.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몇 개 정해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알고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 노동조합 중에 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헌법 33조 3항에 보시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법 에서 또 시행령에서 바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몇 가지 정해진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 가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나오죠. 쟁의행위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안 된다. 이익 분쟁일 때에만 반드시 이익 분쟁일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허용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노동쟁의 다룰 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단체교섭 대상 사항이 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라고 하는 근로조건 향상,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 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만약에 교섭을 하다가 결렬된다면 그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노동쟁의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을 다르게 보는 대법원 판례가 2003년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 노동조합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 점은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단체교섭 대상을 가지고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돼서 이익분쟁이 발생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좀 혼란스러운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여기서는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 교섭이 될 수 있는 사항,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때 이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쟁의행위를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은 172페이지 위쪽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이냐, 그 목적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 경우 그것은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평화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 협약에서 이미 배우셨지만, 바로 이 평화 의무가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 노사 평화를 구성하기 위한 질서 형성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성질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 의무를 위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이 경우도 이 평화 의무를 위반하는 쟁의행위는 바로 그런 평화를 깨뜨리려는 목적, 뭐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거는 목적상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그 수단의 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은 뭐 어느 쪽이든 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아래쪽에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이 있죠. 쟁의행위로 가기 위한 절차 두 가지 계속 제가 설명했죠. 우선 조정받아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찬반투표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과반수 조합원을 셀 때 비종사 조합원은 세지 않는다.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만 센다는 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그 찬반 투표에 대한 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거기 173쪽 중간쯤에 보면은 법조문이 노동조합법 41조 1항이 나오고 그 아래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거기 둘째 줄에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좀 더 이 파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찬반투표 절차의 취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얘기합니다. 찬반투표라는 것은 조합원이 비용을 지불하고 쟁의행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파업에 들어가는 개인적 비용이 뭐가 있다고 했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니까 조합원은 바로 자기 임금을 희생하고 그걸 비용으로 내고,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찬반투표가 파업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내겠냐 안 내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근로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도 파업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찬성표를 던지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좀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찬반투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제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 비용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내겠다는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파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실무에서 본다면 보통 뭐 파업 찬반투표 하면은 뭐 보통 70% 80% 이상 이 찬성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위원장들은요 70% 정도 갖고는 파업에 들어가기를 조금은 주저하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찬반 투표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그 딱 참가하기가 조금 주저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나온단 말이죠. 제법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참가율이 뭐 50%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이러면 그 파업은 깨지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반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것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내가 비용을 내고 이번에는 이 파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만 성공하는 거지. 조합원들이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조건이면 만족할 만한데라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는 우선 이 집단적인 흐름에 흘려가지고 찬성은 던지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참가율이 아주 낮아지는, 그래서 대우가 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반 투표의 중요성을 좀 잘 판단하시고 그 찬반 투표에서 그 찬성률이 상당히 높게 적어도 80%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조가 운영되어야만 파업도 상당한 그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되는데요. 파업의 정당성, 뭐 파업이란 건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일단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 제공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것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러한 파업 수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이런 집단적인 행동, 이것을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파업이 끝나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 근무를 계속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파업을 하는 방식을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 중에 노사가 몸싸움을 하거나 또 사용자가 어떤 이유론가 그 막 용역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그 파업 대오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감정의 어떤 대립이 크게 되면 나중에 파업이 끝나고 새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상당한 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죠. 언론 생산성이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해서 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외국 선진국을 보면 이 파업이라는 것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집단적 거부하는 것이니까 일반 조합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래서 지도부만 이제 사용자하고 만나서 계속 교섭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 지도부가 자 내일부터 파업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조합원들은 집에 가서 그냥 쉬거나 뭐 자기 놀러 갈 때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회사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그 조합 지도부와 이제 회사 간부들이 교섭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몸싸움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쉬다가 왔습니다. 쉬다가 왔기 때문에 뭐 회사 보고 돈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이 파업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고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업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계속 출근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출근하는 목적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점거 농성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거 농성 하는 게 보통 또 일할 때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 구사대 동원한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그것도 막아야 되고, 밤새 이게 그 노조 회의를 해가면서 그런 점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거 농성을 한 파업의 끝에는 근로자들이 저절로 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사용자한테 이제 임금 달라고 하는 바람에 또다시 다툼이 시작되는 이런 경우들의 그 악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도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법으로 파업 기간 중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도록,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막아놓았고, 사용자에게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파업 기간에 임금 안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법으로까지 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노사관계의 어떤 실상 현장의 모습을 조금은 개선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노사관계에서 특히 이런 파업과 같은 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뭔가 좀 그 전술적인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파업 들어갔다고 해서 노사가 서로 그 몸싸움하고 치고받고 하는 이거는 정말 우리 현장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업 업무의 효율을 낮추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도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가면 폭력이나 파괴행위하는 것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런 수단은 절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시설점거, 직장점거하는 거. 우리나라는 파업하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점거 농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다.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그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식의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서는 직장 점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쫙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행령 그대로 노조가 지킨다면 사실 마음 놓고 점거 농성할 수 있는 자리는요, 우리 회사에 운동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운동장에 땡볕에서 그냥 점거 농성하는 것만 정당하다 이러면 사실 그 조합원들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거 농성을 하게 될 때 업무의 주요 시설, 이게 여기에서 점거 농성하는 건 전부 불법으로 지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는 이 점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점거 농성을 할 때라도 반드시 이 병정적 점거를 하셔야 됩니다. 배타적 점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용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노무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점거 농성을 하셔야지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식의 점거 농성은 그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꼭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파업을 하면 출근하지 말고 이것은 그렇다면 그 점거농성이라는 것도 하지 않게 되는데, 뭐 조합위원장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사실 사용자들이 집에 쉬는 근로자들한테 대해서는 그 근로를 하도록 이렇게 회유하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한 곳에 딱 모여서 조합의 단결력을 보여주어야만 사용자에게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뭐 이런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얘기는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런 파업 전술, 쟁의 전술을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76페이지에 가시니까 안전보호시설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정지 또는 폐지시키거나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예방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미 되어 있다면 여기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가시면 작업시설의 손상 또는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잘못됐나 안 되었나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방법 중에는 피켓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켓팅은 노조 측에서 주로 하는 건데 쟁의행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에 참가하라고 설득하는 행위, 이걸 이제 피켓팅이라고 하고, 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쟁의행위에 이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어떤 사용자 측의 영업행위라든가 상품 생산행위라든가 운반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는 외부인들, 제3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주면 우리 파업이 방해가 된다, 우리 파업의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런 행위들을 피켓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데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런 피켓팅은 평화적인 방법, 설득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협박이나 위협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피켓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노사관계와 관련된 영화 중에 파업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노조 간부들이요, 이 안포개때 권총을 딱 넣고 와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피켓팅을 한답시고 이렇게 안폭해서 싹 보여주면, 권총을 싹 보여주면, 그거는 상당히 아주 위협적인 피켓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총기 소지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 파업을 하고 피켓팅을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저 회사 측에도 부사대라 경비대 보면 전부 장총 들고 서가지고 막고 있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 노사에서는 절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지 말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이제 좀 상당히 머리를 씁니다. 파업이라고 하는 거, 쟁의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그 이행하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뭐 이런 행동 같으면 이거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술을 한번 택해보자. 예,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게 178페이지에 준법투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든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든가 그럼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거 이거는 개인 근로자의 권리죠. 또 연차휴가 가는 거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 안 하겠다. 또 연차휴가 다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사용자의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 조정 절차나 찬반 투표 없이 그냥 노조 지도부가 판단해서 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라고 지시하면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취업규칙에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조금 10분이나 15분 일찍 오다가 노조에서 정시 출근하라고 준법투쟁을 지시하면 바로 딱 그 정각 9시에 취업규칙에 규정된 대로 그때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밖에 이미 나와 있어도 9시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9시 땡 치면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인데 그게 그 외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회사 같으면 그 시간 중에 그 소비자들로부터 고객들로부터의 어떤 그 요구 전화들이 이렇게 빗발치듯이 왔을 때는 사실 업무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시 출근 투쟁 같은 것도 바로 준법 투쟁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준법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집단적으로 연장 근로를 거부하거나 집단적으로 연차 휴가를 가거나 정시 출근을 집단적으로 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때 노조가 그 관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행동은 말하자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위원회에 조정받고 그리고 그 찬반 투표를 거쳐서 그런 전술을 택한 것으로 간다면 그건 정당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노조 지도부의 지시만 가지고 그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면 그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단과 방법과 관련된 게 이제 복장투쟁이라는 게 있죠. 네, 노조가 이 업무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근무는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일반적인 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179페이지에 보면 병원의 간호사들이 그 간호복 위에 노조 조끼를 입는 이런 경우 거기에 투쟁 이런 단결 투쟁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외쳐지는 색깔도 시뻘건 이런 조끼를 입고 이제 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환자들이 어떤 느낌이 받겠습니까? 간호사들이 원래 하얀 백의의 천사들인데 갑자기 그 빨간 조끼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 환자들로서는 좀 불안해지죠. 야, 이거 또 병원에 이거 파업이 일어나서 또 경찰이 동원해서 뭐 체류탄 날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주섬주섬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업무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호텔 근로자들이 그런 깨끗한 단정한 복장을 하지 않고 어떤 투쟁 목적의 복장을 하거나 리본을 큰 거를 달면서 거기에 단결 투쟁 같은 이런 거 달고 있으면 그 고객들이 볼 때는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나아갔다면 이거는 업무 방해를 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예상되니까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경우는 쟁의행위로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쟁의행위라고 본다면 말하자면 어떤 조정 절차 그리고 찬반 투표 절차를 택해서 그러한 전술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이거는 복장투쟁 이거는 쟁의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근무를 하는 거다. 업무방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서 그냥 진행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쟁의행위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제조업에서 자기의 그 맡은 업무, 기계를 돌리거나 뭘 제작하거나 하는 이런 업무를 할 때 거기서 이 조끼 투쟁을 하는 경우, 리본을 달고
투쟁하는 경우, 업무를 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주장을 표현하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조기 투쟁을 이제 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업무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까지 업무 운영이 방해되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그 일본 책에는 보니까 그런 그 표현을 쓴 것, 단결 투쟁이라고 하는 내용을 쓴 붉은 조끼를 입는 것 자체가 그 사용자에 대한 도발이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식의까지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제 그런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할 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사용자에 대한 대항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 태업의 수준의 작업 능률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다면 그때 가서야 그것은 쟁의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조끼만 입고 이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는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무복 자체가 그 아무리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안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 정해진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그 근무복 위에 이 조끼만 입고 한다면 그것은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제 일반적인 쟁의행위와 관련된 주목 절수,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정당성들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이제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되는 점은 그 필수 유지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필수 공익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에 아주 필요한 어떤 편의 제공, 또 전반적인 공중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 그런 업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 별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철도 사업이나 도시철도 사업에 해당하는 필수 유지 업무,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 유지 업무, 또 수도 사업, 전기 사업, 가스 사업, 석유 정제 사업과 석유 공급 사업, 병원 사업, 혈액 공급 사업, 그 다음에 한국은행 사업, 통신 사업, 이런 필수 유지 사업줄 중에서 어떠한 필수 유지 업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시행령에 다 정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해서 이러한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누구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근데 그 협정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이 필수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인원수를 결정해달라, 그 결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정을 체결했든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들을 지명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되고, 그럼 사용자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필수 유지 업무자로 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수 유지 업무 근무자로 이제 지명되면 그 사람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하는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필수 유지 업무 근무자를 지명할 때 만약에 두 개의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노조에 그게 몰리면은 그 어떤 노조가 쟁의행위를 많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양쪽 그 조합원의 비율을 고려해서 그러한 지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 쟁의행위와 관련되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 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례해부 7번부터 35번까지를 참고하신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들 더 알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회차 강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라는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24회차 강의 때는 이제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행위, 즉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차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